줄리아 로렌스, 38세. 영국 옥스퍼드대 병원 내과 교수였던 그녀는 늘 하얀 실험복과 고요한 연구실 속에서 살아왔다. 피르델 증후군. 전 세계 1만 명 중 3명꼴로 발병하는 희귀한 면역성 신경계 질환. 그 병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었다. 15년 전 졸업 논문 주제로 선택한 그 병을 10년 전 그녀는 자기 몸속에서 만났다. 처음엔 무심했다. 재밌네. 환자가 나 자신이라니. 임상 0번 피험자. 웃으며 말했지만 몸은 웃지 않았다. 초기엔 손끝 저림. 그 다음은 눈 떨림. 그리고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줄리아는 직감했다. 이건 내가 아는 그 병이야. 그녀는 전 세계의 치료제를 시험해봤다. 자신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항체 요법도 투여해봤다. 하지만 몸은 점점 굳어갔고 그녀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과 그녀의 몸이 느끼는 고통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하얀 실험복을 벗은 날 줄리아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병을 알았지 사람은 몰랐어. 삶이 조용히 무너졌다. 연구실은 후배들에게 물려줬고 병원에서도 물러났다. 옥스퍼드 외곽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지냈다. 아침마다 손끝이 저렸고 밤이면 온몸이 욱신거렸다.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녀 역시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안젤라가 집에 찾아왔다. 벽난로 앞에서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안젤라가 갑자기 물었다. 줄리아, 혹시 한국에 가본 적 있어? 아니. 왜 한국? 한 환자가 그랬어. 아무 약도 듣지 않다가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왔다고. 전통식품과 이상한 콩, 고추, 뭐 그런 걸로. 줄리아는 웃었다. 농담이지? 아니, 진심이야. 적어도 너보단 믿어볼 게 많더라고. 너 이대로 죽을 거야? 아니면 뭔가 해볼래? 말없이 줄리아는 눈을 감았다. 한참을 생각한 뒤 천천히 눈을 떴다. 며칠 후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인천행 직항 티켓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조용한 빗줄기 하나가 스며들고 있었다. 줄리아 로렌스 박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병원 내과의 교수이자 면역신경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다. 특히 그녀는 유럽 내에서 가장 까다롭고 희귀한 자가면역성 신경질환 중 하나인 피르델 증후군에 대한 논문만 46편을 발표했으며 그중 12편은 뉴잉글런드 저널 어브 메더선, 랜럿, 누랄러지와 같은 최상위 SCI급 저널에 실린 바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논문이 사람을 고치진 않는다는 걸. 피르델 증후군은 면역계가 말초신경의 수초를 공격하여 신경전도 속도를 급격히 저하시켜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다발성 말초신경염의 일종이다. 초기 증상은 손끝과 발끝의 이상 감각이나 간헐적 근력, 저하머설 위크너스로 시작되며 이후 진행 속도에 따라 상지 또는 하지의 근위부 위약 프라크서멀 머설 위크너스, 심부 건반사 소실 그리고 심한 경우 호흡근 마비에 이를 수 있다. 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바이러스성 감염 이후 자가면역계의 멀랭열러, 미미크리 현상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외부 항원을 방어하기 위해 생성된 항체가 말초신경의 특정 단백질의 P형, PMP22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부위를 자가항원으로 오인하고 공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치료는 다음과 같다. 고용량 면역글로 불린 정맥주사, 플라즈마 페레시스, 스테로이드 계열의 면역 억제제. 그러나 이는 병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데 그치며 장기적인 재발 억제율은 27%에 불과하다. 줄리아는 이 질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자기 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0년 전 어느 봄 아침 출근길 계단에서 오른쪽 발목이 갑자기 힘을 잃고 무릎이 꺾였다. 잠을 잘못 잤나? 그녀는 가볍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저녁 손끝에서 찌릿한 감각 이상이 시작되었고 다음 날엔 문고리를 잡기도 힘들 만큼 손의 악력이 떨어졌다. MRI, EMG, 전기진단 검사인 CS까지 진행했다. 예상대로였다. 말초신경의 전도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고 근전도에서 피브릴레이션 퍼텐셜과 파저티브 샤프 웨이브가 관찰되었다.
혈청 검사에서는 NT-GM1, NT-MAG 엔티바디가 검출되었고 면역학적 지표상 자가 면역 반응의 전형적 징후가 확인되었다.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발표했던 그 증례 그대로야. 그녀는 피르델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질환을 규명했던 연구자, 그리고 치료법을 찾으려 애썼던 임상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방법도 자기 몸에 통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IVIG 요법으로 반응을 시도했다. 하지만 면역글로불린 투여 후 몸이 더 붓고 오히려 심한 두통과 발열, 그리고 심근경색에 준하는 흉통까지 유발됐다. 플래즈머퍼리시스는 어떨까? 혈장 분리 후 재투여 과정에서 저혈압 쇼크가 발생했고 결국 중도에 중단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병은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너무도 이질적이고 무력하다는 것.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다. 동료 교수들은 만류했지만 줄리아는 이제 더는 타인의 생명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사표를 냈다. 그 후 옥스퍼드 외곽 작은 별장에서 은둔자처럼 지냈다. 그리고 밤마다 손이 떨리는 채로 일기를 적었다. 나는 질병을 해부했지만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다. 8개월 전 안젤라라는 친구가 집에 다녀갔다. 정신과 의사였던 그녀는 늘 인간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안젤라가 물었다. 줄리아, 혹시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음식 말고? BTS 말고? 아니, 전혀. 최근에 내가 치료한 한 환자가 있었어. 그 환자도 자가 면역 질환이었는데 기적적으로 호전됐지. 한국에서였어. 의사도 아니고 시장에서 한약재료 산나물 파는 할머니 덕분에. 산나물? 지금 농담이지. 줄리아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대화는 그렇게 흘러갔고 줄리아는 한참 동안 그것을 치유 아닌 위안의 환상 정도로 여겼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건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달 후 줄리아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밑을 바라보다. 그때 그 말이 갑자기 귓속을 파고드는 걸 느꼈다. 산나물 파는 할머니 덕분에. 시장, 된장국, 굴, 고추, 청국장.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고 비의학적으로 들렸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모든 양방 치료에 무반응 상태였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통의학을 무시한 자신의 오만. 한 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지금보단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줄리아는 안젤라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동안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나는 그때 귀를 닫았고 이제는 발을 열어야 한다. 줄리아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인촌 인터내셔널 에포트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며칠 후 그녀의 책상 위에는 런던발 인천행 직항 비행기표가 놓여 있었다. 티켓을 손에 쥔 순간 몸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작은 희망의 세포 하나가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차가 서울 외곽을 벗어났을 때 줄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지금 어디쯤이죠? 조수석에 앉아 운전하던 김세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강원도 영월에 거의 다 왔습니다. 곧 포장도로가 끝나고 산길로 접어들 거예요. 줄리아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포장도로가 끝난다는 말이 어쩐지 문명이라는 세상의 가장자리에 도달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점점 거칠어지는 산맥의 등줄기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잎을 반쯤 떨어뜨린 나무들로 빼곡했고 어디선가 낙엽을 밟는 짐승의 발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줄리아는 자신이 어떤 문명도 끌어안지 않은 가장 맨몸의 장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당신 정말 혼자 오셨어요? 공항에서 만났던 프랑스 남자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래, 정말 혼자였다. 남편도 자식도 가족도 없는 38세의 의사. 어릴 적 부모님은 차 사고로 떠났고 이후 줄리아는 수십 년 동안 아프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감정을 표현하면 약한 사람, 실수를 하면 무능한 사람, 도움을 받으면 패배자. 그녀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이 차 안에서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도움. 그건 과학적 증명이 끝난 뒤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에서나 필요한 것이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은 병의 본질조차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산길로 들어선 후부터 줄리아는 속으로 천천히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있었다. 노란 잎들이 떨어진 비포장 흙길을 달리며 줄리아는 문득 12살 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부모님이 떠난 날 그녀는 처음으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장례식장에서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어른들 옆에 앉아 있었던 소녀는 한참 동안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지 못했다. 귀가 아니라 세상이 닫힌 느낌이었다. 이제 넌 혼자야. 누군가의 말.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줄리아는 감정을 외우는 법을 배웠다. 울지 않기, 웃지 않기, 기대하지 않기. 의사가 된다는 건 자기 감정을 제거하는 훈련이었다. 환자의 눈물을 위로하는 대신 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삶을 말하는 대신 수치를 들여다보는 것. 줄리아는 그렇게 자신을 지웠고 대신 환자들의 병명을 외웠다. 그런 삶을 이 산길 위에서 떠올리고 있었다. 27살의 어느 겨울, 줄리아는 옥스퍼드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랜섯에 실릴 예정인 논문의 마지막 교정지가 들려 있었다. 논문 제목 오토 이뮤너티 앤드 퍼리퍼럴 너브 디마이엘리네이션 인 피르델 신드롬 A15-이어 스터디. 그날 밤 그녀는 연구실 안에서 스스로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논문을 마치고 나니 몸이 허전했다. 그 안에 있던 무언가가 비워졌고 그 빈 공간에서 작은 소리로 오래 참았던 울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왔지? 그 대답을 찾지 못한 채 11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마치 그때 비워진 자신을 다시 채우기라도 하듯. 비가 한 차례 지나간 탓일까 산길엔 안개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다.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나무들은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부터가 땅인지 알 수 없게 안개 속에 뭉개져 있었다. 줄리아는 그 안을 지나며 자신이 마치 죽은 뒤 영혼이 가는 길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승이 아닌 저승.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 논리, 체계 따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 여긴 세상이 만든 길이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천천히 숨을 쉬었다. 해가 지기 직전 차는 산등성이 하나를 넘고 작은 개울가에 멈췄다. 이제 걸어서 가야 합니다. 김세연의 말에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을 메고 흙길을 걷기 시작한 그녀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비워져 가는 걸 느꼈다. 마치 수도승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자존심, 논문수, 의사라는 타이틀, 강의실, 학술대회, 그 모든 단어들이 자기 몸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듯 했다. 이제야 내 안이 조용해진 것 같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산모퉁이를 돌자 드디어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기와도 없고 간판도 없고 사람들의 발길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그 집. 그곳이 바로 한의사 부부가 사는 곳이었다. 줄리아는 그 앞에 멈춰 섰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발등 위를 스쳤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의학적 정의도 아닌 가슴에 느껴지는 온기로. 들어오세요. 한의사 부부의 남편이 문을 열며 말했다. 줄리아는 천천히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다. 하지만 무언가를 잃고 가는 이 길이 처음으로 나에게 사람 냄새를 주었다. 줄리아가 진료소도 아닌 집에서 그녀의 손을 만져주는 노부부의 온기, 자신이 쌓아온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들, 그리고 드디어 내면에서 들리는 새로운 목소리. 문턱을 넘자 줄리아는 가장 먼저 냄새를 느꼈다. 진한 흙냄새, 불에 구워진 약초향, 그리고 어디선가 김치와 된장의 깊은 발효 냄새. 이 모든 것이 병원에서 맡던 알코올 소독약이나 라텍스 장갑 냄새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 이곳은 진료실이 아닌 삶이 숨쉬는 곳이라는 걸. 들어오세요. 한의사 부부의 남편이 문을 열며 안내했다. 거실엔 오래된 화목난로가 조용히 타고 있었고 그 옆에 앉아있던 부인은 조용히 손짓했다. 여기 앉으세요. 이들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그저 선생님이라 불렸고 줄리아 역시 굳이 이름을 묻지 않았다. 이름 없이 불리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존경을 느낀 순간이었다. 손 좀 내밀어 보실래요? 줄리아는 어색하게 오른손을 내밀었다. 선생님은 그녀의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고 손목을 짚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 진맥이구나. 난 이걸 교과서에서만 봤었지. 하지만 그 손길은 단순한 맥박 측정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만져지고 있다. 그 감각이 낯설고 묘하게 편안했다. 한의사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줄리아의 손을 오래 붙잡고 있었다. 그 시간이 흐를수록 줄리아의 어깨가 조금씩 풀어졌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 진료란 누군가를 재고 측정하고 판단하는 일이었지만 이곳에선 누군가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일이었다는 것을. 10분쯤 지나자 부인은 조용히 줄리아의 손을 놓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부터 같이 밥 먹어요. 음식부터 바꿔야 해요. 줄리아는 놀랐다. 아무런 검사도 없었다. 혈액 수치도 염증 지표도 항체 검사도 없었다. 그냥 밥부터요? 그녀가 되묻자 남편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밥을 같이 먹어보면 알 수 있어요. 몸은 음식에 먼저 반응하거든요. 그 반응을 우리가 보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줄리아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평생 PET 촬영과 MRI, 고해상도 초음파로 몸을 분해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된장찌개 하나로 병의 징후를 보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됐다.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때때로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걸 줄리아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줄리아는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왔다. 부엌에선 된장국이 끓고 있었고 들깨가루와 고사리, 애호박이 듬뿍 들어간 국이었다. 밥은 윤기 나는 현미밥, 그 옆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굴김치와 묵은지, 그리고 매실 장아찌가 있었다. 부인은 조용히 말했었다. 이건 다 약이에요. 하지만 먹을 때 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줄리아는 수저를 들어 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왜인지는 몰랐다. 익숙하지 않은 향, 담백하지만 깊은 맛, 어디에도 과한 것이 없는 그 음식이 그녀의 혀와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왜 눈물이 나죠? 그녀가 묻자 부인은 그저 조용히 웃었다. 그건 잘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몸도 마음도. 이제 도착했나 봐요. 의사라는 껍질.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줄리아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의사라는 말을 아직 하지 않았다. 왜일까? 창피해서가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그 이름이 의미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줄리아 로렌스. 옥스퍼드 출신 내과 교수. 희귀질환 최고 권위자. 세계 학회 초청 연자. 그 모든 타이틀이 이 작은 마루방 앞에선 너무 거추장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지금 처음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 앉아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환자가 되었다. 몸이 기억하기 시작한 것들. 한국 땅, 한국 손, 한국 밥이 한 여자의 몸을 살리기 시작할 때 줄리아 로렌스는 산속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 동안 한의사의 음식과 침치료 자연요법을 따라하며 지내고 있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그건 통증이 사라진 것도 움직임이 회복된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공기였다. 그동안 그녀의 폐 속을 채우던 공기는 항상 차가웠고 건조했고 얕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숨이 깊고 따뜻하고 그리고 무게감이 있었다. 내가 제대로 숨을 쉬고 있어.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음식 몸의 가장 오래된 언어. 그날 아침 아랫마을 할머니가 산에서 직접 따온 고들빼기, 곰취, 참나물, 더덕잎이 부엌에 놓였다. 부인은 이것을 정성스레 손질해 소금에 절이고 된장에 버무리고 들기름에 묻혔다. 이건 그냥 나물이 아니라 산의 기운이 있는 약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줄리아는 그 말을 처음엔 시처럼 들었고 다음엔 과학처럼 이해했다. 고들빼기엔 플라보노이드, 곰취엔 클로로겐산,
참나물엔 비타민 K와 철분, 그리고 더덕잎엔 사포닌이 있었다. 모두 항염작용과 신경재생을 돕는 성분들이었다. 그러나 한의사 부부는 성분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이건 오늘 당신의 몸을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만 말했다. 줄리아는 처음으로 숟가락이 아닌 마음으로 음식을 받아들였다. 된장과 장아찌, 발효된 시간. 줄리아가 가장 놀란 것은 된장국이었다. 그녀는 유럽에서도 종종 미소스프를 먹었지만 이 된장국은 전혀 달랐다. 산에서 말린 버섯과 취나물, 콩된장, 그리고 발효된 무말랭이로 우려낸 국물. 그 맛은 짜지도 맵지도 않았지만 몸 안으로 조용히 파고들었다. 된장은 그냥 콩이 아니에요. 1년 아니 몇 년 동안 숨쉰 콩이죠. 그 시간이 약이 되는 거예요. 부인은 조용히 말했다. 줄리아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된장을 천천히 씹듯이 먹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복통 없이 잠들었다. 침치료 조용한 경로의 자극. 일정대로라면 줄리아는 이틀에 한 번씩 침치료를 받았다. 치료는 아침 식사 전 햇살이 마루 끝에 닿을 즈음 시작되었다. 오늘은 족삼리 합곡 그리고 태충으로 갑시다. 남편 선생님이 말했다.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 자리를 교과서로 외웠지. 하지만 이 손으로 느껴본 적은 없었지. 족삼리는 소화기계 순환을 돕고 합곡은 면역 조절, 태충은 간 기능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낮춘다. 하지만 이곳에서 침은 자극이 아니라 대화였다. 침을 놓을 때 몸이 아, 나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반응하죠. 남편이 말했다. 줄리아는 침이 놓이는 순간 자신의 잊고 있던 부위를 다시 만나는 느낌을 받았다. 손끝, 발목, 등 뒤. 오랫동안 나의 일부였던 곳이 조용히 돌아오는 것이었다. 약탕기에서 피어나는 시간. 한약은 매번 다른 조합으로 다렸다. 약재는 가시오가피, 백출, 청궁, 그리고 창출과 환기가 기본이었다. 모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 약재들이었다. 줄리아는 매일 아침 집마당 한켠에 있는 전통 약탕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앉아 있었다. 이건 몸을 위해 끓이는 물이 아니라 몸이 기억해내는 연기예요. 부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줄리아는 웃지 않았다. 이젠 정말 그렇게 느껴졌으니까. 하루의 구조 치료가 아닌 살아내는 리듬. 이곳에서 줄리아의 하루는 일정했다. 아침 7시에 들판을 걷는다. 산책이 아니라 숨쉬기. 아침 8시에 나물과 국 그리고 장아찌로 구성된 조용한 식사. 오전 10시엔 침치료 혹은 한약 다리기. 점심 김치와 청국장, 구운 더덕. 오후 작은 동산의 약초밭에서 잡초 뽑기. 저녁 차 한 잔과 짧은 명상. 밤 장작불 앞에서 따뜻한 찜질. 그 누구도 환자라고 부르지 않았고 언제 나을까요? 라는 질문도 없었다. 그 대신 부부는 오늘 잘 잤나요? 밥은 맛있었나요? 몸이 가벼운가요? 그렇게만 물었다.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3주째 되던 날 줄리아는 아침에 일어나 처음으로 손가락에 저림이 없는 걸 느꼈다. 그리고 발바닥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치 내 몸이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부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몸이 나를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에 줄리아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줄리아는 더 이상 회복을 고통의 끝으로 보지 않았다. 이젠 그것이 그녀는 병이 낫기 시작한 게 아니라 몸이 자신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산에서 자란 풀, 조용한 손, 된장 한 숟가락, 침 하나, 연기 한 줄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줄리아는 이제 매일 아침 햇살보다 먼저 깨어났다. 이불을 걷고 나무 마루로 나가 앉으면 산새 소리와 바람이 먼저 인사했다. 그녀는 이제 이 풍경을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다. 된장 냄새, 나물 반찬, 침술의 기이한 자극들, 그리고 말없이 전해지는 손길. 그러나 지금 그녀는 매일이 고요한 기도처럼 느껴졌다. 몸은 자연과 다를 게 없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줄리아는 이곳에서 한의사 부부를 통해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배워갔다. 아내는 늘 말했다.
몸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천천히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이 줄리아에겐 처음엔 마치 시처럼 모호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했다. 자신의 병도 삶도 관계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몸은 대상을 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계절처럼 있는 그대로 반응할 뿐이었다. 부부에게 배운 사랑의 모양. 한의사 부부는 나란히 움직였다. 아침에 함께 나무를 다듬고 약재를 손질하고 저녁이면 조용히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줄리아는 한 번 그들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두 분은 어떻게 다투지 않으시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투죠. 근데 오래 안 가져요. 이 사람은 내 몸 같거든요. 내가 아프면 그도 아프잖아요. 줄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란 이해가 아니라 몸 같은 것. 처음으로 그런 정의가 마음속에 생겼다. 돈 없이 흐르는 마을의 마음. 그들이 사는 산골 마을에는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오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어느 날은 배추를 한 포기 가져오는 할머니가 있었고 어느 날은 씨암탉을 안고 오는 농부가 있었다. 이게 진료비예요? 줄리아가 물었을 때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진료비가 아니라 고마움이에요. 그걸 돈으로 바꾸지 않으려 해요. 그날 오후 줄리아는 마당에 놓인 닭장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씨암탉이 달걀을 낳고 있었고 마당엔 쪼르르 병아리들이 뛰어다녔다. 그 모습이 자연의 순환 같았다. 줄리아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다시 의사, 그러나 다르게. 한 달이 지나고 줄리아는 어느 날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손은 더 이상 치료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있음의 증거다. 사랑이란 그렇게 조용히 같이 흘러가는 거다. 마을의 사람, 그들의 인사법. 이젠 마을 사람들이 줄리아를 알아보았다. 장에 나가면 영국서 온 선생님이라 불렀고 어느 집에선 된장 한 그릇, 또 다른 집에선 묵은 김치를 한 봉지 주었다.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선생님, 우리 마을 사람 같아졌어요. 이제 그냥 줄리라고 해요. 그 말에 줄리아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가 아닌 한국의 영월에서 이름을 얻은 사람이었다. 밤하늘 아래서 드디어 하는 말. 마지막 날 밤, 한의사 부부와 함께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던 줄리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제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살게 해줬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젠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안아주고 싶어요. 줄리아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이제 몸이 아닌 사람을, 병이 아닌 삶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다.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몰랐을 삶의 아름다움. 줄리아 로렌스는 어느 날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바람은 김치 냄새를 머금은 채 흘러갔다. 그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나 여기서 살아야겠어.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고 결정이라기보다는 내면에서 조용히 자라난 문장 하나가 스스로 입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매달 한 번 영월로 향하는 날들. 서울에서의 삶은 바빴지만 줄리아는 매달 한 번 짐을 싸서 영월 산골로 내려갔다. 그곳은 그녀가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운 곳이고 다시 사람을 사랑하게 된 장소였다. 언제 와도 여긴 내 몸이 먼저 반가워해. 줄리아는 늘 그렇게 말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면 씨암탉을 안고 환하게 웃는 마을 사람들, 삶은 계란을 봉지째 건네는 할머니, 그리고 줄리아 밥 먹었니? 묻는 한의사 부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옷은 단정히 입었지만 산에 오르면 바지 끝을 걷고 맨발로 걸었다. 흘길을 걷고 나물 캐는 아이들을 따라 웃었다.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가슴 아래서 터지는 웃음을 그곳에서만 할 수 있었다. 완전히 바뀐 식탁.
줄리아의 식습관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엔 보리밥과 구운 김, 조선간장에 무친 미역무침. 점심엔 청국장과 깻잎 장아찌. 저녁엔 들깨 넣은 고구마 순볶음에 김치전. 그녀의 냉장고에는 한 칸 가득 장아찌류와 각종 나물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된장을 손수 담갔다. 이젠 내 장맛도 꽤 괜찮아졌어요. 줄리아는 웃으며 말하곤 했다. 그 말에 동네 할머니가 덧붙였다. 그래, 내가 우리 사람 됐다잉. 아이들과의 유쾌한 시간. 줄리아는 아파트 단지 앞 공터에서 아이들과 김치 이름 맞히기 놀이를 했다. 이건 무슨 김치게? 깍두. 땡. 총각김치. 아이들은 웃고 넘어졌고 줄리아는 그 틈에 손수 만든 배추전을 건넸다. 어느 날은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영어 잘하는데 왜 한국말해요? 줄리아는 대답했다. 음식이 한국말이거든. 먹으려면 말도 같이 배워야 해.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그날 줄리아는 김치전 위에 초장을 뿌려 먹었다. 이게 진짜 한국식이래요. 할머니들과의 우정. 동네 할머니들은 줄리아를 줄리 아가라고 불렀다. 처음엔 아가씨도 선생님도 아니어서 혼란스러웠지만 이젠 그 부름이 세상 가장 정겨웠다. 할머니들은 고구마 줄기 껍질 벗기는 법, 깨 볶는 타이밍, 굴 씻는 손맛을 줄리아에게 전수했다. 그리고 줄리아는 찜질방 예약하는 법, 모바일로 택시 부르는 법, 스마트폰 액정 필름 붙이는 법을 가르쳐드렸다. 줄리아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모래시계 TV만 봤을 거요. 할머니의 그 말에 줄리아는 괜히 눈물이 찔끔 났다. 몸이 말을 걸어왔다. 어느 날 아침 줄리아는 눈을 떴는데 통증이 없었다. 손끝은 따뜻했고 어깨는 무겁지 않았으며 밤새 몸이 수리된 느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이젠 알겠어. 몸은 치유가 아니라 회복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거야. 병을 고치는 것보다 삶을 바꾸는 것이 훨씬 깊은 치유라는 것을 그녀의 몸이 먼저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아프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 줄리아는 자신에게 종종 말했다.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이런 삶은 상상조차 못했을 거야. 그녀는 아팠기에 쑥국의 온도에 울 수 있었고 장독대 위 하얀 꽃잎 하나에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며 할머니의 손등주름에서 세월을 느낄 수 있었다. 과학이 가르쳐주지 못한 것들, 논문이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줄리아는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배워나갔다. 그녀는 지금도 이렇게 적는다. 아픔은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준 것이다. 병은 내 적이 아니라 나를 깨운 첫 번째 친구였다. 그리고 고요한 하루의 끝. 그날 저녁 줄리아는 된장국을 끓이며 라디오를 켰다. 한 DJ가 말했다. 지금 누군가의 인생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감지하는 건 아마도 아주 조용한 감각일 거예요. 줄리아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삶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계절이 온다. 쑥이 자라고 김치가 익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줄리아는 그 속에서 조용히 꽃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몸은 말이 없지만 늘 진실을 말한다. 줄리아 로렌스의 마지막 문장. 나는 평생 동안 병을 해부하고 신체를 분석하고 통계와 임상으로 인간을 판단해왔다. 나는 과학이라는 이름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언어를 통해 수많은 환자를 이해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아팠을 때 그 언어는 침묵했다. 어떤 공식도 어떤 논문도 내 몸의 고통에 대답하지 못했다. 서양의학이 내게 준 것들. 서양의학은 나에게 정확성과 객관성을 가르쳤다. 몸을 수치로 읽고 질병을 이름으로 불렀으며 치료는 곧 정복이자 관리였다. 나는 그 언어 속에서 의사였고 교수였고 연구자였다. 하지만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내가 환자가 된 순간 그 언어는 나를 숫자 속에 가두었다. 동양의학이 내게 속삭인 것들. 산속에서 만난 그 부부는 아무것도 나를 고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내 손을 잡았고 밥을 같이 먹었고 말없이 나를 기다려주었다. 동양의학은 나에게 몸을 흐름으로 이해하게 했다. 침 한 자루가 말하는 건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멈춰버린 리듬이었다. 약초 한 줌은 신경계를 조율하는 성분이 아니라 자연과 다시 연결되라는 편지였다.
서양 철학이 말해온 자, 동양 철학이 보여준 무아. 서양 철학은 늘 나란 누구인가? 를 묻는다. 그 질문은 인류를 발전시켰고 문명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동양의 철학은 묻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물라고 말한다. 강물이 흐르듯 그저 흘러가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서양의학은 나를 붙잡아 세웠고 동양의학은 나를 흘려보내줬다. 나는 결국 두 세계의 중간 어딘가에서 나를 발견했다. 진짜 치료란, 이제 나는 말한다. 진짜 치료란 몸에 작용하는 주사나 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같은 리듬으로 숨쉬는 것. 의학은 그 과정을 돕는 도구일 뿐 회복은 결국 관계로부터 일어난다. 나는 이제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의사가 되고 싶다. 감사와 회복의 문장. 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웠다. 그건 단어가 아니라 된장의 깊은 냄새였고 나무를 묻히던 손의 온기였고 닭을 품에 안은 할머니의 눈빛이었다.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유리병 너머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삶은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감싸 안고 흘러가야 할 강물이라는 것을. 마지막 문장. 그리고 나는 오늘도 아이에게 밥을 나눠주며 손을 잡고 말한다. 내 몸이 힘들면 말해도 돼.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그냥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이 내가 배운 가장 위대한 의술이었다. 줄리아 로렌스, 서울, 어느 봄날 저녁. 찬 된장국 그릇 앞에서